반갑습니다. 저는 모드연구소 커뮤니티 팀의 커뮤니티 매니저 성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더레이팅을 맡았고요. 이따가 또 워크샵 시간에 뵐 예정입니다. 네, 저희 오늘 강연과 워크샵 시간에 앞서서 모드연구소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있어야 조금 더 몰입도도 있으시고 더 재밌으실 것 같아서 또 오신 김에 모드연 소개를 드리고자 저희 모드연구소와 세미나 소개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최화준님의 강연이 30분 있겠고 10분 정도의 Q&A 시간이 있은 뒤에 저희 5분 휴식하고 워크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샵에 들어갈 때는 각자 조에 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혹시나 내 조를 까먹었다 하시면 여기 출석 체크 시트에 조 이름이 있으니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상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모두의 연구소 소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연구소 여기 처음이신 분이거나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또 조금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연구소는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커뮤니티 겸 교육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대도 밖에서 연구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이자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려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요즘에 더더욱 평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시대에 100년 동안 변함없던 그런 교실의 모습을 혁신하면서 커뮤니티와 교육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랩과 플립스쿨인데요. 오늘 여러분은 랩 개설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죠. 랩의 경우에는 좀 프로젝트 중심의 결과물 중심의 연구 모임입니다.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서 3가지를 크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의 경우에는 강남 캠퍼스, 여기의 공간이랑 역삼 캠퍼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구글 밋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페이퍼샵이라고 해서 논문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뒤에서 알려드리겠고, 심사 후에 일부 GPU를 지원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저희는 랩에 좀 다양한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엔비디아 예술경영지원센터, 카카오 임팩트, 브라이언 임팩트 등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플립스쿨의 경우에는 내가 랩까지 하기에는 조금 더 과정 중심의 조금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크게 논문 읽기, 강의 보고 토론하기, 책 한 권 완독하기의 주제로 많이들 참여를 하고 계시고 AI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딱 기술에 한정되진 않고 융합 분야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 지원 제도 페이퍼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도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제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브라이언 임팩트의 재정적 지원 하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종의 장학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모두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학회 및 저널에 게재가 되신 경우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저희 모두의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의 소속을 모두의 연구소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임팩트의 사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교신저자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는 경우에도 매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패컬티 매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패컬티로서의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전문가 혹은 교수님들의 경우에 저희 모두의 연구소 홈페이지 문의하기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페이퍼샵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페이퍼샵 랩 개설 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육 프로그램까지 안내를 드리고 저희 이후 스케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 세미나와 이제 AI 학교가 있는데요. 저희가 AI 교육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회성 혹은 뭐 다회성의 정기 세미나가 강남 캠퍼스 이곳과 대전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캠퍼스의 경우에는 네트워킹 중심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달의 경우에는 생성형 AI와 로봇 제어의 미래, 그리고 아트테크 융합 랩의 중간 공유회가 XR 및 GenAI 중심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직은 올라와 있지 않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날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캠퍼스의 경우에는 재직자분들을 위한 실습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세요.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AI 학교 아이펠의 경우에는 부트캠프가 우리나라에 없던 시절에 AI 학교를 굉장히 초기에 설립을 했어요. 모두의 연구소에서. 그래서 온라인 과정으로 기초 수준부터 대학원 수준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내일 배움 카드 발급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도 조만간 모집 예정이고 졸업생 채용이나 협업 문의 있으신 분 저희 홈페이지나 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슬랙 있는 거 다들 아시나요? 슬랙 있는 거 모르셨던 분? 네,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슬랙 입장하기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저희 소식 조금 더 빨리 아실 수가 있고요. 제가 사실 소개드린 거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면 슬랙 혹은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앞서 소개해드린 것들이 거의 다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로 운영되는 대회는 저희가 KHP 운영기관이기 때문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의 연구소는 K-하이테크 플랫폼 운영기관으로 저희 당의 올해 사업 이용객 중에서 연말에 랜덤으로 만족도 조사가 전화로 연말에 실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놀라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후기 이벤트 안내를 드리고 저는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링크드인 저기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저희 링크드인 그룹으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희 오늘 워크샵 강연에 대해서 후기를 저희 링크드인 그룹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2가지 책 중에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다들 지원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 안내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의 연사이신 최화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까 잠깐 왜 오셨는지 여쭤보긴 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모대연구소가요. 언제 생겼죠? 2015년에 생겼죠. 제가 2016년 겨울이요. 그러니까 2016년 넘어가는 겨울이 아니라 2016년 시작하는 겨울에 모대연구소에 처음 왔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페이스북에 이상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는데 그게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같이 하게 된 거죠. 여기 오신 분들도 각자 무슨 생각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긴 인연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패를 연구하는 사람은 사실 제 본 직업은 아닙니다. 원래 직업은요,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다양한 직업을 가져왔는데 제가 가져온 직업의 3분의 1은요 그 IT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큰 IT 기업에서 일했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쪽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스타트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빛의 속도로 망했고요. 두 번째 좀 빛의 속도로 망했습니다.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망했고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내고 망해가지고 어디 면접 보러 가면은 8개월 동안 뭐 했냐는 질문을 항상 그런 걸 했습니다. 아이템도 다 달랐습니다. 커뮤니티 했었고요. 그게 망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핀테크 했었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핀테크를 합쳐서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아산나눔재단이라고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요 그 창업재단이 있습니다. 지원재단이어서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하는 일은 주업은 이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꼭지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들이 좀 덜 망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 연구소에서는 랩을 2개를 했고요. 플립스쿨도 좀 했고 모드콘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랩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테크 앤드 소셜 저스티스라 그래가지고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들어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따가 내용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이름을 멋있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나중에 랩 이름 지을 때 멋있게 지어보세요. 그리고 플립스쿨은 뭐 모드연구소의 프로그램인데 관심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고 모드콘이라는 거는 모드연구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연말에 되면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어떠한 홍보를 많이 하지도 않는데 1000명, 2000명씩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드연구소에서 했던 것들을 발표합니다. 좀 제가 그나마 모드콘에서 좀 항상 초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쓸모없는 거를 연구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쓸모없는데 재미있는 거. 여러분들 예전에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호기심 천국이라고 있었고요. 뭐 스폰지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더라고요. 하룻강아지 맞나요? 그 범무서운 줄 모른다 해가지고 사람이 강아지 옷 입고 호랑이한테 가고 그런 거 시켰었어요. 광기의 시절이었는데 약간 저는 그런 걸 좀 합니다. 왜냐하면 좀 회사 밖을 나와가지고 회사 일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하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실패인데 이제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실패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창업을 해서 망하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이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구글 그레이브야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핀터레스트에 그레이브야드가 묘지죠, 묘지. 구글 해가지고 망한 것들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이런데 보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돈이 없어요, 뭐 인재가 없어요. 그런데 줄줄이 망했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구글에서 제일 망한 것 중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구글 플러스, 뭐 저기 피카사 뭐 이런 거 다 망했죠. 사람들도 재밌는 게 이런 걸 모아놓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망한 것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 아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많이 망하거든요. 엄청 많이 망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실패에 대한 인식을 조금 우리나라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걸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성공하면 좋죠. 성공하면 좋은 건 당연히 맞는데 저는 좀 외국 생활을 하다 왔는데 어떤 통신사의 첫 면접을 봤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통신사의 면접을 봤는데 뭘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외국에서 창업을 해서 빛의 속도로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럼 망한 거잖아요. 그러고 그 이상 묻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한 건 망한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해서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회사를 이력서를 외국 본사에 한번 내보고 우리나라에 한번 내봤거든요. 근데 둘 다 면접을 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질문도 똑같이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설명해 보세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하니까 전 이랬고요. 창업을 해서도 망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기회가 외국계 회사에서는 왔었고 한국에서는 똑같은 회사인데 그런 걸 안 물어보고 이때는 그냥 망했네요. 백수였나요? 이렇게만 하고 끝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생지역 생존율을 사실 여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발표를 했는데 5년 생존율이 33.8%입니다. 믿으시나요? 솔직히 33.8% 진짜 그렇게 많이 살아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흔히 말하는 좀비 기업들 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냈는데 보시면요, 전기가스, 보건업, 사회복지, 수도, 하수, 폐기, 제조업, 건설업, 운수, 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3.8%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신문 기사에는 우리나라는 창업 회사들이 생존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좀 지나칠 정도로 실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슨 성공 방정식, 방송 방정식, 성공 방정식이 정말 많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3일만 하면 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그런지 전 좀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저는 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주식론을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들 주식 다 관심 있잖아요. 요새 뭐 우리나라 주식 광풍 불잖아요. 저 가르친 교수님이 막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고 막 되게 유명한 TV에 나오고 미국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직도 자기도 주식하면 망한다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달라요? 라고 또 학생이 당돌하게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네가 주식해서 성공할 확률이 3%면 난 4% 정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학교 교수님들이,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사업하면 다 성공할까요?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이 뭐 엔지니어 분들, 여기 뛰어난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어떤 기술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걸 세상에 내놓으면 다 노벨상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기술들이 사장되잖아요. 그래서 뭘 성공할 수 있다라고 되게 말해주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거 쫙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뭐 누구 따라해서 주식 성공하기, 누구 따라해서 뭐 성공하기, 누구 따라해서 며칠 만에 뭐 엔지니어 되기 이런 거 하면은 그거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결정적으로 저 아는 분이거든요. 오늘도 여기 학교 분을 좀 전에 만나고 왔는데 이 학교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스탠포드. 예. 조금 전에 스탠포드 디자인 띵킹 분들 만나고 왔는데, 저 아는 분이 스탠포드, 이제 여러분도 뭐 MBA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 되게 MBA 막 있는데 합격률이 제일 낮은 학교가 스탠포드 MBA인데, 여기가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이 1년에 한 5명 정도 뽑혀요. 미국은 말은 안 하지만 국적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해마다 5명에서 한 7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둘은 재벌집 자제. 대체로 그렇습니다. 둘 셋은 그렇습니다. 거의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둘은 뭐 진짜 뭐 유명한 컨설팅 회사라든가 뭐 되게 유명한 창업자 이랬는데, 이 스탠포드 MBA에 전설적으로 들어가는 한국인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 분이셨는데, 보통 외국인들 뭐 그런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뭐 이렇게 에세이를 써서 뭐 자기 인생을 뭐 해가지고 뭐 성적보다 뭐 자기 인생을 어떻게 기술하냐가 중요하다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요새도 뭐 입학사정관제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설적으로 무경력으로 합격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 창업해서 3번 망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잘 알려줄 수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망한 스토리를 3개를 나열을 해가지고 그 전무후무한 이 스탠포드 MBA에 한국인이 합격한 무경력자, 예, 합격자입니다. 그게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그러고 오늘도 뵙고 왔는데 스탠포드의 박사과정이신데 문제래요. 애들이 박사를 끝까지 안 하고 다 창업하러 나가서.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실패에 대한 인식을 되게 다른 것 같고, 저 역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나 이거 해서 망했어라 그러면은요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망했어? 뭐 하다 망했어? 망해서 뭐 배웠어? 다음에 또 한번 망할 것 같니?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명확하게 망했거든요. 창업자들끼리 싸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뭐 그건 조금 더 자세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저는 실패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아산나눔재단에서,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뭐 되게 유명한 회사 뭐 아실 만한데 세밭이 아실 거고 삼진어묵도 아실 거고 뭐 가우디올랩은 엔지니어분들 음성 쪽은 아실 텐데, 뭐 마켓컬리 이런 데를 다 인터뷰하러 다니는 게 제 역할이에요. 인터뷰에서
보도 자료 보면은 이렇게 하면 뭐 매출 얼마 잘했다, 뭐 몇 년 만에 몇 배 성장, 이게 아니라 저는 약간 집요하게 여기 대표들을 만나서 언제 망할 뻔했어요라를 묻는 게 저의 가장 큰 그거입니다.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도 자료에 좋은 얘기 말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회사의 어려운 순간을 글로 써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우디오 랩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는 처음부터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는 뭐 멜론, 플로, 뭐 혹은 네이버 TV 이런 거에 음성이 딱 균일하게 나오거든요. 지금은요. 그거에 대한 특허를 다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의 음성은 이 여기의 기술이 거의 90%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미국으로 엄청 대우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미국 진출을 한 아주 독특한 회사인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디즈니 이런 데서 투자를 해주겠다, 협업하자 그래가지고 디즈니 같은 데랑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모든 게 쫄딱, 약간 미국 생활이 쫄딱 망하게 돼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된 아주 독특한 경우예요. 근데 그런 게 보도 자료에는 살짝 이렇게 한 줄 정도로 나오죠. 아, 미국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배고팠어요. 왜냐하면 보도 자료나 기사는 자극적으로 좋은 얘기만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 회사들 다 막 어려운 데가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단추로 끓인 스프는요, 회사가 망해서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에요. 코로나 때 공유 주방하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그거였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피하는 방법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뭐 생존율이 33%라고 그랬는데, 저는 창업회사가 3년 동안 생존하는 확률은 10%고 우리가 알만한 회사는 10,000개 중에 한 2-3개 나온다고 생각해요. 토스라든가 당근마켓은요. 그 정도 급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타트업 선배들의 성공 조언은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조언, M&A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김봉진 대표는 지원 존중 받는다, 느끼도록 해야. 그리고 뭐 노정석 대표는, 여러분들 뭐 노정석 대표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어서 뭐 차별화된 관점, 선발주자 넘을 수 있다. 류중희 대표님은 네트워크가 중요. 그리고 타다로 유명한, 지금은 타다로 유명한, 그리고 수익이 아닌 창업의 목적을 세워라. 다 다르죠.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인생 조언을 해줄 때 잘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가 이래서 성공했다라는 거에 대한 확증 편향이 되게 강해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학을 잘 가라, 인생을 잘하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인생은 결혼이 정점이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인생은 돈이 최고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각자 자기 인생의 성공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제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띵띵띵띵띵띵 모든 게 다 맞춰져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는 A가 되게 큰 사람은 A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C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D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치 인생에 내가 인생에 행복감이 있다 그러면 나는 건강이 좋아서 그랬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공부 지적 쾌감으로 그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 해서 성공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업에서는 좀 실패는, 예를 들어서 실패는 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성공은요 약간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잘 됐어요 라고 얘기한 분들이 많은데, 회사가 망했을 때는요 왜 망했는지를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나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손님이 쫙 빠졌어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이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근데 딴 건 다 잘 돼도 하나만 안 되면은 그냥 실패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업에서의 성공 방정식은 잘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A, B, C, D, E, F가 곱하기인데 어느 것 하나가 0만 아니면 겨우겨우 생존은 하더라가 제가 지난 5년간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보면, 이제 저가 창업이라고 하는, 창업을 굳이 실패의 토픽으로 놓은 이유는요, 창업은 사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 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에서 안전망이 있고, 그리고 뭐 기댈 곳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창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는 약간 모든 걸 올인하거든요. 그럼 외국은 이런데 사실 이건 실리콘밸리에서 회사 몇백 개를 해가지고 한 12개의 요인을 찾은 거거든요. 자금 부족,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경쟁자에게 뒤처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죠. 창업에서 실패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은 피할 수 있다가 이렇게 많아요. 예, 60, 70%고 예, 필연적이다가 이거 좀 숫자가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밑에가 훨씬 많은데 예, 필연적이다라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걸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일부만 가져왔는데 그리고 창업에서 좋은 실패랑 의미 있는 실패는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럴 때 의미 있다고 좋은 실패가 거의 90%라고 얘기를 했죠.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1년에 한 번씩 망한 창업자들끼리 모임을 가지는 모임, 그 망한 창업자들끼리 모임을 가집니다. 예, 어느 기업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제가 거의 꼬박꼬박 가거든요. 예, 저 인간들 뭐 하고 노나 아주 그냥 약간 미친 듯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후원 스폰서가 있거든요. 어느 기업에서 주는데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말할 수는 없는데 망했으니까 마음껏 놀라라고 해가지고 좀 비싼 술도 많이 마시고 아주 흥청망청 놉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맨날 가서 이렇게 왜 망했니 물어보면은 아주 술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신나게 얘기해 줍니다. 잘 듣고 옵니다. 예? 예? 왜 스폰을 해주냐고요? 스폰서를 왜 해주냐고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네. 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창업자들이 그 스타트업 업계의 조금 특징이기도 한데 그 혹시 슈퍼셀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슈퍼셀이라고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고 광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회사랑 좀 문화가 비슷한데 그 회사는요 게임이라는 게 흥행 산업이어가지고 게임은 여러 개를 발매를 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약간 연예 기획사처럼 하나가 다 먹여 살리고 나머지는 쫄딱 망하거든요. 근데 슈퍼셀이라는 회사도가 게임이 망하면요 망했다고 파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 또 만들게 해주거든요. 거기도 스타트업과 관계 있는 데서 스폰서를 해주는데 창업자가 망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망한 창업자도 있는데요. 투자사들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오고 저 같은 사람도 오고 해가지고 다 같이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도 여기서 또 투자를 받고 또 하라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자리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요. 그냥 안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마켓보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장병규 씨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의 장병규 의장님이 그 맞나? 거기에 망한 분들 중에 일부 또 성공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작년에는 망한 파티에 왔는데 다시 창업을 해가지고 몇 년 뒤에 성공을 해서 왔어요. 그럼 같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한 얘기가 겁니다. 망했을 때 잘 망하니까 투자사가 계속 하라고 그런대요. 장병규 씨가 예를 들어서 뭐 망했어요. 근데 얘가 망한 거는 이 친구의 능력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잘 망했어.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해서 네 번째에서 그분은 성공을 해가지고 되게 지금은 큰 기업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파티를 하게 된 그런 약간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면 약간 숨어 들어가는 게 강한데 외국은 그렇지도 않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창업 생태계는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나요? 그랬을 때 사실 이건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이 조금 제가 이거를 지난 2년간 모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훨씬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모디언 랩에서 랩을 하실 테니까 이런 랩을 해도 되나? 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랩을 했을 때 여기가 엔지니어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저희 랩이 크게 인기가 없을 줄 알았어요. 매번 하는 얘기인데 되게 이름 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많이 분노하잖아요. 이렇게 인터넷 댓글 보면은 뭐 저기 이렇게 무슨 판결 같은 거 나오면 니네가 판사가 판결을 잘못해서 뭐 우리나라 사기꾼이 많다부터 해가지고 막 사람들 되게 많이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이게 사람들이 분노를 정말 하는 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노와 진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문철 TV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저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이 있거든요. 한문철 TV는 좀 재밌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딴 건 보지 마세요. 예. 그 한문철 TV 아저씨 보시면은 뭐 이번은 몇 대 몇 뭐 해가지고 막 해주잖아요. 근데 영상이 거의 제가 이거 연구를 할 때 몇천 개가 올라 있었는데 150개인가는요 실제로 그 당시에 판결이 난 영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판결 날 영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100대 0 이랬는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100대 0이야 뭐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밑에 댓글이. 그래서 얼마나 난리가 났나를 찾아본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항소심 1심에서 100대 0이 나왔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얼마나 동의를 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보면은 사람들이 한문철 TV의 시청자들이 약 80%는요 법원의 판결에 부정적인 감정을 보인다는 걸 찾아냈죠. 물론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면은 판사가 생각한 법정 정의랑 우리 인터넷에서 생각하는 법적 정의랑은 생각이 상당히 다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100대 0일 경우와 나머지일 경우도 이제 본 거죠. 100대 0은 판사가 너무나 확신해서 판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네 잘못이야. 난 확신해. 땅땅땅 했는데 그런 거에선 사람들이 좀 공감한 그러니까 그래라고 인정하는 비율이 높았고 판사가 9대 1, 8대 1, 7대 3, 5대 5 막 이런 거는 사람들이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했었고요. 두 번째는요.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랩을 시작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도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그냥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이버 리뷰를 보다가 네이버 리뷰가 우리나라 기생충이 9.07인데 인턴이라는 영화가 9.04였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어마어마한 영화랑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인턴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았던 거고요. 다음 영화에서는 기생충이 7.99, 인턴이 8.1이었어요. 사실 인턴이라는 영화가 뭐 엄청 대단한 좋은 내용이긴 한데 엄청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 상을 받았어요. 뭐 나라를 대표해요, 사실. 근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랩을 이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이걸 할까라는 게 하게 됐죠. 그리고 신기한 건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찾았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죠. 호주, 멕시코, 뭐 독일, 러시아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데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게 궁금해서 그걸 찾아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요약을 했는데 저희 어른들이랑 여기 이제 좀 나이대도 다양한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제가 낀 세대거든요. 제 친구들이 회사의 과장 부장인데 맨날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위에서는 밑에 애들 말 안 듣는다고 지랄하고 밑에 애들은 뭐라고 지랄하면 회사 떠난다고 지랄하고 힘들겠다고 나도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세상에서 저기 대화의 창구를 늘리고 그 세대가 공감하고 세대 격차를 줄이도록 하자라는 그런 탁상 공론 같은 이야기를 한 게 전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탁상 공론을 안 하려면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있는 그 리뷰들을 막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을 해가지고 4가지 테마를 사실 도출을 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야 뭐 너랑 나랑 이야기를 해야 뭐 대화가 필요해라는 얘기는 다 하는데 대화가 잘못 얘기하면 꼰대가 되죠. 밑에처럼요. 뭐 어디 있나? 예. 선배는 물어본 것도 하고, 뭐 안 물어봤는데요. 이럴 수가 있죠. 잘못 대화하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 예. 특히 저와 학교 교수님들과의 대화가 많이 그랬습니다. 예.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4가지를 얘기를 해서 사실 테마 4개와 그 밑에 하위 토픽들을 몇 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화를 해. 대화가 필요해. 그건 맞아. 그럼 대화를 뭘로 해? 를 찾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저는 랩 운영을 지난 거의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랩이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굴러갔냐? 그건 사실 아닙니다. 이번 랩은 좀 스무스하게 굴러가는데 지난번 랩은 거의 1년 반을 했는데 앞에 절반은 약간 헛발질을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요.
그 세 번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양한 분들이 모이니까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잘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요 잘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실패 같은 그 랩이 내가 하겠다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면은 끌고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진행 속도가 늦어지거나 랩이 조금 이탈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명확한 토픽을 제시했다면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해요. 전 이게 못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까? 예. 뭐 저는 이제 논문을 쓰는 랩이었거든요. 다른 하나는 어떤 거든 상관없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한문철 팁인데 제가 예전에 발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이 랩 이름을 괜히 멋있게 테크 앤 소셜 저스티스 랩이라고 하지 않고 한문철 TV 랩이라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더 잘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예,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랩 이름을 사실 그래서 그렇게 지었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인데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오른쪽에 랩 소개한 게 저의 시작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여기 뭐 저 아는 분들이 계신데 MZ 세대들하고 저 이제 대학교에서 가끔 강의를 하는데 MZ 세대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어른들은 왜 자기한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힘든 세대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거든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거라. 나의 국민연금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실제 시작을 했어요. 내가 노인이 되면은 나의 국민연금은 어디로 갈까? 그래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저의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솔직한 문제이면서 되게 긴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다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 막 여기 멋있는 랩들도 많은데 저 같은 랩이 모두콘에 가면 생각보다 호응이 좋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제가 여기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우리나라 사회과학 논문 중에 제일 인기 많은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요. 썸과 어장 관리에 대한 고찰이에요. 예. 그런 얘기가 사실 재밌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랩 하실 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한 1분 정도만 더 말해도 되죠. 예. 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오늘 실패도 그렇고 제가 하는 실패 연구 사실 다른 쪽에서 큰 관심 없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서 하고 그리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문철 TV도 어떻게 알고 아름아름 연락이 또 와가지고 저는 사실 한문철 TV 발표를 거의 5번 정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찾으면 그 의미를 원하는 곳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멋있는 것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여기 앉으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화주님 사실 되게 바쁘신 분인데 오늘 모두연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네, 랩 개설을 위해서 네,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다음 이거는 일부러 켜두신 건가요? 보여주시려고? 아니요, 나중에 답 그 질문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저희 사전 질문이 있어서 사전 질문을 먼저 읽어드린 후에 네, 저희 현장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사전 질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랩을 운영하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네, 다들 이제 재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논문을 작성하시거나 프로젝트 하실 때 많이 필요하신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실패에 대해서 다양하게 겪고 또 연구를 하신 바로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실 실패, 조직의 실패, 개인의 실패는 모르겠는데 조직에서 실패는
보통 아까 누가 뭐 경영진과 직원 간의 벡터 불일치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스타트업 그 어디서 저기 어느 서점에서 본 말인데 저거 한 말은 아니고 되게 유명한 분이 했으니까 거기 서점에 붙여놨겠죠. 인간은 오해하고 또 오해한다 그러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해도 오해하고 안 해도 오해하는데 대화를 안 하면 더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뭐 타운홀 미팅 해가지고 막 멋있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막 하잖아요. 그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게 꼭 멋있어서만은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많아지면요. 저도 창업을 해봤는데 10명이 넘어가면요. 오해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을 자주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오은영 박사님도 맨날 그러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뭐 대화하세요 뭐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대화의 토픽을 잘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노인 랩 연구에서도 그랬는데 그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막 여러분들 창업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은 쟤 뭐야 이럴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대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창업하세요 그러면 취업도 있는데 무슨 창업이야 이러고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의 토픽을 잘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조금 중간 세대 정도 되는데 어느 조직에 가면 그냥 저의 약간 그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지를 항상 좀 센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별건 아닌 되게 그리고 나야 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온 것 같은데 창업자분들이 특히 바빠가지고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우리나라는 스몰 토크에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은데 작은 불필요한 스몰 토크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가 본 창업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 아는 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분들만 인터뷰하시거든요. 젠슨 황 아시죠? 엔비디아. 그분 인터뷰 3번 하시고 그러고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터뷰하시고 그런 분이시고 한국 분이신데 누군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분을 만나서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 만나면 첫 질문 뭐 해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런 젠슨 황 같은 사람 만나면 뭐 저기 스티브 발머 이런 사람 만나면 첫 질문을 뭐로 하세요? 그랬거든요. 너무 황당했어요.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어젯밤에 잠 잘 잤어요? 그게 첫 질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대부분 제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소견과 남들의 의견을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네, 화주님은 어제 잠 잘 주무셨나요? 어제 못 잤어요. 네, 어제 못 잤어요.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오늘 워크샵에서도 같이 해주실 거고 마지막에는 좀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건데 그때까지 또 함께 해주실 거니까 네, 오늘 밤에는 이제 끝나면 푹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상 현장 질문은 한 분만 일단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저희가 녹화 중이어서.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실패에 있어서 구성원들 간의 건강이나 뭐 체력적인 이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3번째 창업이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네. 그럼요. 건강 문제 되게 많죠.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 근데 실패 쪽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번아웃 정말 많이 봐서요. 제가 만난 창업자들이 한 200명 이상은 될 거거든요. 최소 200명은 아니라 한 300~400명은 됐고 깊게 대화를 나눈 사람 100명 이상인데 그 신체적인 거는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운동도 하시고 그러긴 하는데 안 하신 분들 많고 근데 정신적인 건강은요 10중 8구
이건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할 뿐이지 창업자들의 10중 8구는요. 정신과를 다니거나 정신과 약을 먹거나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죠. 근데 저는 그거에 관해서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분들은 멘토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의학 박사의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정기적으로 실제로 많이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녹화 중이어서 마이크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뭐 대표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뭐 어떤 조직이든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맞습니다. 좀 조직 차원에서 매뉴얼 뭐 시스템 차원에서 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혜택을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네. 뭐 정기적으로 카운셀링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뭐 네. 이렇게 좀 아니면 웰리스 프로그램 보낸다든지 뭐 오케이션 보낸다든지 이렇게 좀 잘 현명하게 시스템적으로 해결한 그런 조직이나 뭐 그런 대표가 있는 예가 있습니까? 그럼요. 예, 있습니다. 그 워케이션 같은 거를 쿠폰제로 해가지고 돌리는 회사도 있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정신적인 거는요. 스타트업들은 조금 덜하긴 한데 대기업은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대기업은 이렇게 심리 상담사를 고용하는 회사들도 내부적으로 요새는 대기업은 많고요. 스타트업에서는 조금 다른 말을 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뭐 리질리언스라 그러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써서 약간 그 코칭 같은 거를 요새 이제 점점 코칭 같은 걸 많이 하죠. 라이프 코칭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안 그러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슈퍼셀이라든가 그 뭐지? 약간 외국의 애니팡 같은 거 뭐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요. 1년에 한 달은 무조건 휴양지에 가서 일하게 만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예 회사가 우리나라도 일부 스타트업들은요. 그 1년에 몇 주나 한 달은 선택적으로 정해서 그 발리에 가서 일하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 네. 그러면 대표나 조직원이 그걸 오픈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아니면 숨기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런 저희 정신. 질문은 여기까지 받을게요. 조금만 더 네네. 할게요. 네네네. 대표들 같은 경우 성향 따라 다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롱롱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보 공개를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뭐 암에 걸렸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정신적인 건 솔직하게 말하는 대표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특히 잘 되는 회사일수록.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희 오늘 워크숍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강연 관련해서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해주신 화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